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즐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동양의 마타하리로 불리는 여성 스파이 가와시마 요시코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스파이로 활동하며 만주국이 세워지는데 큰 기여를 한 가와시마 요시코. 이름만 들으면 일본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녀는 중국인입니다. 요시코는 1907년 청나라 최고 황족 숙친왕의 14번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이 숙친왕 가문은 청태조의 장남의 후손으로 청나라 건국에 공을 세웠던 것을 인정받아 친왕이 된 가문입니다. 이후 청나라가 300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숙친왕가는 긍지 높은 황가의 일원으로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었죠. 이런 엄청난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떻게 일본의 스파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4살이 되던 해인 1911년 청나라에서는 신의 혁명이 일어났고 1912년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프이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중화민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청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재산과 권력을 잃은 숙친왕은 위안스카이와 대립하던 중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진 것을 깨닫고 리순으로 가서 일본군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인 고문 가와시마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숙친왕은 청나라의 부활을 꿈꾸었고 일본이 그것을 도와줄 것으로 믿고 있었죠. 실제로 1912년과 19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 거병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일본의 방침 전환으로 인한 중지 명령에 의해 이것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요시코의 한자 이름은 진비후이, 그러니까 금벽휘인데요. 벽자는 원래 바람벽을 썼는데 나중에 본인이 구슬벽으로 바꿔 썼다고 합니다. 숙친왕은 가와시마를 무척 신뢰했던지 1914년 자신의 딸 금벽희를 가와시마 나니와의 양녀로 보내 일본에서 일본식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후 그녀는 가와시마 요시코로 개명을 하고 소학교를 거쳐 아토미 여학교를 졸업하고 마츠모토 고등여학교에서 일본식 교육을 받게 되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일본에서 양부와 함께 생활하게 된 요시코는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면 청황씨를 부활시켜줄 수 있다는 달콤한 말을 들으며 자라게 되는데요. 그 말에 점점 세뇌되어서 자신이 청황씨를 부활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이긴 하지만 청황실의 황녀 출신이면서 예쁜 외모를 가진 소녀였던 요시코는 일본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요시코는 자유분방하고 오만했으며 변덕도 심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말을 타고 등하교를 했는데 교문을 지나면서도 말에서 내리지 않아 교사들을 당황시켰고 또 교사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이 안따, 오이 키사마 라고 부르면서 교사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죠. 그러던 중 1922년 부친인 숙친왕이 사망을 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기 휴학을 하고 중국에 다녀온 요시코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요시코의 태도가 교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요시코의 복학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17살이 된 요시코는 권총 자살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야마이의 소유를 무척 사랑했지만 나니와가 반대를 했고 이에 흥분한 요시코가 권총으로 자살을 기도했고 나흘 만에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 요시코의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요시코가 자살을 기도를 한 원인이 양아버지인 나니와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아버지가 그녀를 성추행한 것에 충격을 받아 자살 소동을 벌였다라는 것인데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살 소동 이후 요시코는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긴 머리를 자르고 남장을 하게 되는데요. 머리를 자른 직후 이제 여자를 버리고 남자로 살겠다라며 직접 작성한 결의 문서를 신문에 실게 되는데요. 요시코의 남장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됩니다. 지금도 보이시한 모습의 여성들이 동성에게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요시코를 따라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장을 하는 여성들이 줄을 이었고 요시코를 동경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시코는 20살이 되던 해인 1927년 중국 리순에서 몽고군 장군 파프체크의 아들인 캉주르잡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로 살겠다고 선언한 그녀이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요시코의 친부 쑥친왕은 살아생전 청나라의 부활에 힘을 기울였고 만주와 몽골이 힘을 합쳐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는 목표로 몽골의 이 파프체크와 연합을 해서 만몽연합군의 독립을 도모했었는데요. 파프체크가 전사를 하고 쑥친왕도 병사를 하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은 계속 연합을 하기를 원했고 일본도 이에 동참을 하면서 파프체크의 아들과 쑥친왕의 딸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결혼이 청황조의 부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요시코는 가출을 감행, 이들은 3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요시코는 상해로 가서 각종 댄스홀을 전전하며 화려한 생활을 즐기다가 상해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주재무관이었던 다나카를 만나 사귀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밀정 역할을 하고 있던 다나카는 요시코를 스파이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다나카는 기밀 자금에서 돈을 빼내 요시코에게 주었고 그녀는 그 돈을 이용해 상류층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요시코는 다나카에게 사격과 암호 해독 등의 첩보 기술을 배우게 되죠. 청나라 황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데에다가 명석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요시코, 중국어, 일본어, 영어도 능통했기에 스파이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일본 스파이로 활동을 하면서 일본을 돕는 것이 청황조의 부활을 꾀하는 길이라는 판단을 했기에 요시코는 일본 스파이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 관동군의 스파이가 된 요시코는 중국 국민당 입법원장의 비서로 일을 하면서 청나라 황족 출신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충분히 활용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당 유력 인물들을 유혹해서 각종 비밀 문서와 고급 정보를 빼내 일본군에게 넘기게 됩니다. 요시코가 유혹한 중국 고위층 인물 중에는 손과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중화민국의 아버지 손문의 장남이었습니다. 요시코는 댄스홀에서 만난 그를 유혹해서 장개석의 정보를 빼내 일본에 넘겼으며 또 일본군이 군대를 더 보내올 것이다 라는 정보를 흘려서 중국군이 지지도 않았는데 상해에서 후퇴하도록 만들기도 했죠. 이 일로 손과는 장개석에게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요시코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1928년 동북왕이라고 불리던 동북지방 군벌 장쩌린, 즉 장자림이 전용열차 폭파 사건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만주를 노리고 있던 일본 관동군의 지시였습니다. 요시코는 이 사건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요. 바로 이 장장님의 아들 장항량의 부하 정모를 유인해서 장장님이 서태후의 기차를 타고 요령으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노선과 일정을 알아내서 일본 관동군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일로 요시코는 첩보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게 되며 일본군 특무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취급받게 됩니다. 1931년 9월 일본 관동군에 의해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요시코는 봉천으로 가서 관동군 고급 참모장 판원의 희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 관동군은 그해 11월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이용하기 위해 그를 텐진에서 만주로 탈출시키게 되는데요. 요시코는 이때 황후 완룽을 텐진에서 리순으로 호송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후 요시코는 만주국 독립에 대한 국제적인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본군이 상해에서 저지르는 만행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요시코는 수건을 만드는 공장인 사무실업공사의 노동자들 5명을 매수해서 일본 일련종 승려와 신도를 습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진화 의용군단을 이끌고 사무실업공사에 보복성 습격을 가하고 공장을 불태우게 되죠. 그 후 사람을 보내 일본 주중국 공사관 중광교의 공관에 불을 지르고 중국 군인이 한 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럴 때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작극을 벌여서 국제적인 관심을 만주에서 상해로 돌리는 데 성공하게 되죠. 1932년 1월 28일에는 일본 침략군이 상해 갑북에서 중국 수비군 최정해가 지휘하는 19로군과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도 요시코는 오송포대에 들어가 포대의 화력 배치를 파악하고 일본군에게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또 장개석이 물러날 것이라는 소식을 먼저 알려줌으로써 일본 군부가 중국 침략 정책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기도 하죠. 1932년 3월 1일 마침내 만주국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나라의 섭정이자 황제가 된 이는 바로 일본의 도움으로 탈출을 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였습니다. 요시코는 건국의 공을 인정받아서 여관장에 임명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에 의해서 세워진 이 만주국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게 천연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괴뢰국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소설가 무라마스 쇼가 쓴 가와시마 요시코를 모델로 한 남장의 여인이라는 책이 출판되는데요. 이 소설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일본군에 협력하는 청나라 황녀라는 것과 이 남장 여인이라는 것이 일본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도 그런 이유로 그녀를 더 부각시켰던 것 같습니다. 요시코는 라디오 출연도 하고 음반 발매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당시 요시코는 동방의 잔다르크, 동방의 마타리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고 그녀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푸이를 허수아비로 내세운 만주국이 세워지는 데 큰 공을 세운 요시코는 자신이 지휘할 수 있는 군대를 요구합니다. 일본 관동군은 그녀에게 육군 소장의 계급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일본군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여성이 된 것이죠. 1933년에 관동군의 지원을 얻어 만주 안국군이 창설되자 요시코는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열하작전에 종군하기도 합니다. 5,000명의 군인의 사령관이 된 요시코는 자신의 일본식 이름 요시코 대신 중국식 이름인 금벽희를 다시 쓰게 되는데요. 그녀 자신은 청나라 황족의 일원이고 만주국을 세운 것이 청황조 부흥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기에 일본식 이름을 버리게 된 것이죠. 항상 허리에 권총을 차며 말을 타고 달리는 요시코를 만주의 마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실제 정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그녀가 제대로 된 사령관일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실 황녀 출신인 그녀가 일본 침략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전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요시코는 만주국이 청나라 부흥을 위해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괴뢰 정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관동군의 위문 공연을 취소하고 중일 전쟁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 군부로부터 위험인물로 낙인 찍혀 감시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시코의 세력이 점차 커지고 통제가 되지 않자 위협을 느낀 일본은 1934년 그녀를 일본으로 체포해 갔고 요시코를 아예 암살할 계획을 세우지만 청나라 황녀를 죽이는 것에 부담이 되었던지 다시 국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만주국으로 돌아온 요시코. 하지만 만주국에서도 관동군에서도 발붙일 때 없어진 요시코는 1936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고 새로운 애인을 사귀고 동거하면서 노래 가사를 쓰거나 방송을 하고 모교에 강연을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 사귄 애인이 또 정상적이지 않은 인물이었던지 사기죄로 피소되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37년 요시코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녀는 천진에서 동흥루라는 중국 요리집을 열게 됩니다. 청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스파이가 되었지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요시코. 그녀에 대한 평판은 당연히 최악이었고 그녀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떠나고 그녀는 혼자 남게 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의 사명에 따라 동남아의 섬들을 하나하나 공략하며 식민지로 삼게 되는데요. 당연히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영국과 미국 등 열강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다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스스로 태평양 전쟁이라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본토에 원자폭탄 2개를 맞고
1945년 8월 15일 황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허수아비 만주국 역시 무너지게 되죠. 당시 베이징에 있던 요시코는 그해 10월 국민당 군대에 체포되어 한간, 즉 매국노의 제명으로 기소되게 됩니다. 요시코는 양아버지에게 자신의 호적 등본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신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매국노라는 제목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가와시마는 관동 대지진 때 호적이 불타버렸다는 답장을 보내오는데요. 요시코는 그렇게 일본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것이죠. 요시코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1947년 10월 15일 매국노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데요. 판결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첫째, 피고는 중국과 일본의 이중 국적을 지닌 자이나 부친이 숙친왕이므로 중국인에 해당되며 매국노제로 다스린다. 둘째, 피고는 정계 요인들과 왕래가 빈번하고 상해 128 사변 당시 남장을 하고 첩보활동을 벌여 상해 사변을 유발했다. 셋째, 피고는 푸이와 그 가족들을 텐진에서 떠나도록 종용하여 위만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넷째, 피고는 장기간 관동군과 왕래했을 뿐 아니라 안국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요시코는 즉시 항소했지만 그녀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그녀의 사형 집행일은 1948년 3월 25일 오전 6시 45분으로 결정됩니다. 그녀는 총살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총탄이 뒷머리에서 콧대를 관통했고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녀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아 시신이 1년 가까이 내버려져 있다가 일본인 승려가 화장을 해서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하고 요시코가 사망하고 반년 뒤 세상을 떠난 양부 가와시마의 옆에 그녀의 유골을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시코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코가 처형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문이었는데요. 처형 과정을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또 처형된 여성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형되기 며칠 전 기자가 면담을 할 때 분명 요시코는 단발머리였는데 처형된 이후 시신은 머리카락이 길었다며 그날 처형된 이가 요시코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총살된 여성이 류펑링이라는 죄수인데 이미 깊은 병이 들어 살 수 없는 죄수를 요시코 대신 처형시키고 류펑링 가족들에게 금품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실제 류펑링의 어머니가 금화 4냥을 받았고 이후 약속한 나머지 6냥의 금을 받으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했다며 류펑링의 여동생이 그 소문이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요시코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때 죽었든 아니면 소문대로 어딘가에 살아있었든 요시코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코가 처형된 후 옷 안주머니에서 유작시가 나왔는데요.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눈물을 흘려도 말할 수 없고 법이 있어도 바르지 않고 용서받고 싶어도 누가 해주랴. 그녀가 평생 일본의 스파이로 활동했던 것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청나라의 부흥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으며 뭐든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인데 사실 자신이 일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을 알았을 때 그녀는 분명 절망감, 고독감, 배신감,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청나라 황실 황녀의 신분으로 남장 여인이 되고 매국노의 오명을 쓴 일본의 스파이, 총살로 생을 마감하고 죽은 이후에도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남긴 가와시마 요시코, 아니 금벽휘. 그녀로 인해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음을 알기에 그녀가 속아서 스파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행적을 덮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질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